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21대 국회의원, 주미대사관 대사,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서 방안 성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바라본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가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러 간 군사 밀착 움직임을 비판했고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 41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뉴욕 일정을 함께 소화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도가 아직 풀리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뉴욕 순방에서 윤 대통령 41개국 이른바 엑스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실장께서 거의 모든 회담에 배석을 하셨을 텐데 이번 릴레이 양자회담 어떤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지금 사우디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들을 하던데요. 정말 유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단 10,000명밖에 안 되는 나라라도 이 BI 회원국이면 저희가 다 만납니다. 이번에 저희가 41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세 보니까 47나라를 그렇습니까? 만났는데요. 41나라는 1대1로 양자회담을 했고 네. 그 외에 지역별로 몇 정상들을 모아서 오만찬을 한 번씩 했는데 네. 그걸 다 이제 세니까 47나라. 네.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도 보니까 무려 89개국 정상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은 역시 하나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꼭 우리 한번 가져오자. 그래서 네. 정말 엑스포 올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가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상당히 쫓아갔다고 네. 생각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군사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북러 군사 거래가 실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일에 정말 무기 거래를 한다면 네. 정보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건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나서서 러시아와 또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요. 유엔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또 핵 프로그램 운용으로 계속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규탄을 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상당히 룸이 작죠. 왜냐하면 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무려 10개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10개나 되는 제재 결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바꿔보면 이제 북한이 한 잘못이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만 그 안보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안보리는 마비가 돼 있어서 그렇죠. 추가 제재가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뜻맞는 나라들은 독자 제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 2사람을 포함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를 타겟으로 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또 제재를 발동을 했는데 앞으로 G7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속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몇 달 전부터 지켜봤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거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게 이게 재래식 무기를 뜻하는 건지 북한의 지원 사항은 또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서
또 긴밀한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주시해 왔고 상당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상 정보 사항이다 보니까 네.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있음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뭐 아무래도 러시아가 그래도 군사 강국인데 뭐 북한한테서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의 대상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대놓고 손을 잡으면 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각에서는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뭐 이른바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문제가 본질 아니었겠느냐 이런 진단들을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런 이제 정상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국제 문제 분석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갔다. 얼마나 그 좌절감이나 얼마나 그 입지가 약하면 북한하고 이렇게 외교를 하겠느냐. 네. 똑같은 말을 저 북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북한이 러시아한테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군사적인 기술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가 뭐 대단한 경제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작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북한이 김정은이 뭐라 했냐면은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네. 이제 약속을 한 게 원래 올 3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그 이후에 2번이나 발사를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10월까지는 정말 발사 성공하겠다. 근데 뭔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를 원하겠죠. 특히 그 러시아의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이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났다는 사실과 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위성 협력을 할 거냐 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의 북한이 원하는 중적 어떤 지원 대상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안 됐을 겁니다. 네. 아마 앞으로 진행형일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러시아가 그거를 다 들어줄 거냐 하는 건 역시 또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은 아닐 거로 보고 대륙간 탄도탄의 가장 핵심은 재진입 기술인데 네. 재진입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는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거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정찰 위성, 그보다 조금 밑이죠. 네.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들 이제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앞서 조 실장께서 시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방안 시점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좀 조금 순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연내에 그건 연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연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9월 26일 날 고위관리회의 차관복구 회의가 이제 모여서들 아마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총리가 옵니다. 네. 그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면은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자기 입으로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교 채널 간에 우리가 점잖게 좀 쿨하게 중국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성사시켜보자 하는 거고요. 만일에 성사가 되면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10년 만이라고 아주 하죠. 중요한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야 될 이제 목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올지 안 올지 아직 컨펌이 안 됐습니다. 네.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서로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저희로서는 회담을 만드는 데 열려 있을 것이고 중국도 나쁘진 않을 텐데
서로 일정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로 조급하면 외교에서 집니다. 네. 특히 중국은 뭐 늘 그 긴 시간을 자기네 편으로 삼는 그런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던 속에 좀 담아놓고 좀 느긋하고 여유 있고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중국하고 외교를 하면 마치 감이 익으면 떨어지듯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뭐 리창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찾아와서 만난다든지 네. 또 한덕수 총리가 우리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한 것들 다 저희가 아주 대등하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교섭을 해서 된 것이지 가서 열심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정상 만남은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연내는 어렵나요? 연내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내년 정도 기대를 해봐야죠. 몇 년 정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봐야죠. 네. 네. 지난 아세안 순방 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에서요. 북핵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시 주석이 이번 한 총리와의 만남에서 남북 화해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 중국은 자기네들 그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원칙에 대한 것이고 뭐 그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우선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중국이 얘기하는 건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네. 다만 남북 간의 관계가 잘 되려면 북한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중국의 이제 변함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과연 북한을 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김정은이 2011년에 권력의 최고주의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중국이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사실은 대화의 물꼬가 확 터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남북뿐 아니라 뭐 미북이든 중북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처럼 어떤 육자회담 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육자회담을 설사 중국이 제의하더라도 네. 육자회담은 비핵화에 관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따라서 이런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셈법을 바꾸려면 네. 우선 북한에 대한 압박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지금 핵무기를 그냥 가지고 비핵화 안 하고 쭉 가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네.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또 정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판단을 해야 사실은 진정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가치 외교 기조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강조했던 또 소원했던 한중 관계 이게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이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쭉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상호 존중이 사실은 방점이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봤을 때 중국이 한미일 간의 결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을 취한 게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네. 거꾸로 최근에 단체 관광객 여행 제한도 해제를 했고 또 고위급 소통도 재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역시 한미일 간의 결속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의 그 기본을 좀 튼튼히 해놓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외교 이익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팩트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 이게 지금 기본 기조인데 말씀하셨듯이 북핵 관련해서 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면 그 같은 기조에 중국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중국으로서도 북핵이 뭐 도저히 이제 그 통제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로 나가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 전체가 네. 중국에 대해서
대북 압박에 동참을 하고 그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수상적인 어떤 거래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아주 외교적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즉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북핵이 너무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안보 성적이 진보 정부가 훨씬 좋다고 밝히자 안보실은 굴종적 한 사람은 평화가 아니다 이런 반박을 했는데요. 전 정부와 안보 정책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6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2019년부터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는 단거리 정밀 타격 투발 수단을 SLBM부터 무슨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방사포까지 다 새로 개발해서 다 실전 배치를 상당수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게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것입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마치 실전처럼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갖추는 것인데, 그런 북한의 움직임에 외면하고 오히려 안보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나오셨으니까요. 이 남북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건가요?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항상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의 때죠. 추석이 네. 좀 몇 년째,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딱 2번 됐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야죠. 근데 그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겁니다. 북한은 핵 문제를 얘기 안 하겠다면 대화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핵 문제가 우리 안보의 위협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기본 전제. 비핵화 얘기를 빼놓고 모이는 대화는 글쎄요, 이산가족 상봉대화 정도 말고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되겠다.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그 회담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또 번영을 누리면서 네. 살 수 있게 돼야지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사실은 성과 있는 회담의 어떤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전히 계속 평행선인데 이게 어떤 새롭게 기회를 만들 돌파구 이런 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네. 불행히도 그 방법은 현재로서는 압박을 먼저 가하는 것 밖에는 네. 다른 유효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워낙 독재 국가고 주민들의 어떤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나라,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벌써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3년째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식량난이 심해져서 아사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으로서도 입장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편안한 입장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 선택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나와서 우리랑 얘기를 해서 경제 발전도 시키고 너희들 체제도 안정화를 시켜라. 지금처럼 이렇게 핵 폭주를 한다면은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막다른 길밖에는 갈 데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압박 원칙 기준을 가져갔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끝나기 전에 네.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쨌든 마음을 간에 가지고 아주 열심히 저희가 그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어쨌든 남북 정상과 만남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거군요. 이제 그렇게 있다고 대답을 하면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다고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취하건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방침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명계가 가결 처리에 가담한 거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안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 부위원장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중단에 담긴 의미 또 향후 이 대표의 행보 어떤 전망인지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단식을 중단했다기보다 아마 그 건강 상태에 대한 굉장히 의료진들의 많은 걱정과 충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건강 상태로는 사실상 발걸음 하나 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당당한 모습으로 영장 심사에 임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는 이게 본인의 의지로 걸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반영해서 이제 뭔가 영장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단식 중단 이후에 이 대표 앞에 여러 복잡한 정치적 사안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의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옥중 공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당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물론 그 당도 여전히 친명계 중심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지도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이번 주라 그래야죠. 이번 주 화요일이 중요한 하나의 그 분수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는 이제 모레 있을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중요할 텐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기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의 경우에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다퉈질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사실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당연히 대선 후보를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제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 이 건 수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어 온 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아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양만 해도 수십만 쪽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단계에서 굳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법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그 방대한 분량으로 여러 수백, 100여 명 이상에 이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 분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동 및 그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 재판 진행 준비가 과연 구속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게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법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신가요? 예, 아마 모레 직접 출석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단식을 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보면은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6일 날은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당내 수습 문제는 어떤 전망이시죠? 글쎄요, 지금 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의 분위기를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당 분위기는 상당히 친명계 중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체포 동의안의 표결과 관련해 가지고 약 30표 정도의 그 가결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은 뭐 반란표 또 뭐 색출 이런 건 봐서는 당내 갈등이 지금 뭐 친명계와 비명계가 완전히 용호 상박을 이루는 구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당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나오는 말의 그 내용, 예를 든다면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비명계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친명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으로 지금 그 알려져 있는 몇몇 당 지도부는 이미 지금 사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친명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민심인데,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려는 지금 할 여유조차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배경을 두고 비명계의 공천권 지분 거래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부결 조건으로 이 대표가 뭐 사퇴나 공천권을 포기하고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건데, 비명계는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 이게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친명계에서 역으로 제안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김종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의 얘기들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에게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표직 사퇴를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통합적으로 잘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말에서 실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른바 그 공천권 거래설 내지는 이거 대표 사퇴설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김종민 의원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고 있고 이른바 반명의 중심에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친명, 비명, 반명을 가릴 거 없이 다 굉장히 과도하고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부당한 그 이른바 압박 수사 방식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도 아니고 다른 건에서는 다 부결표를 던지면서도 당대표권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져서 결국에 이른바
영장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77.7%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당원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겸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심리적 분당 상황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너무 크고 구심점이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분당까지는 갖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밖에서도 잘 보이잖아요. 네.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가 1차적 가장 중요한 우선권이에요. 거죠. 네. 그런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소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해놓고 바로 표결 직전에 거의 그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여러 분야에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비명계 내지는 요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요번에 이것 때문에 가결표를 던졌다기보다는 애초부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오히려 정당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 친명계에서는 대체로 분당이 안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친명 중심으로 해서 당을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총선이 가까울수록 공천에 있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가결표는 한 30여 표 되지만 모 인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가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합하면 80표는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왜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 보면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비명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표차로 원내대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분위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제3자 입장에서는 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공천에까지 불이익을 줘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 정치는 특히 생물과 같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또 한 번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유쾌한 결별도 한 방법이라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방금 이제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천 문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공천 룰은 지금 결정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입니까? 네, 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분당이 되려면 그 어떤 정치적 구심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상민 의원 본인이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뭐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그 당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과 함께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기보다 각자 본인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른바 그 지도부하고 그 결을 달리하는 노선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본인의 경우에도 이제 이 지역구나 이런 데서 과거 뭐 대전시장 선거를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낮은 지지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자체가 뭐 혹시 개별적인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분당 차원으로 세력 대 세력이 구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나와 계신 뭐 양양재 의원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나와서 신당 창당을 뭐 주도하고 있지만 쉽게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좀 비교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에도 대통령실은 한결같이 입장 없다였잖아요. 윤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입장이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정 운영 그리고 정책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없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내심 이러한 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분당과 관련해 가지고선 그 공천의 룰이 50대 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공천이 있음에도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옥중 공천 얘기가 나오고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50대 50인데 그 50대 50이 얼마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경험칙상 그 50대 50이라는 불문율 같은 공천 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그거는 비단 민주당만의 일은 아니겠지만요. 네. 국민의힘 내 비주류의 대표 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주적이 사라졌다, 위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네. 지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 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네. 왜 이 같은 표현을 했다고 보세요? 뭐 유승민 의원이야 이른바 뭐 모두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야의 이제 주요 정치인들을 공격을 해야 본인의 공간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층의 뭐 구심점 역할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이른바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본인의 공간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로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도 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그 친명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적은 그대로 존치되는 거겠죠. 네. 뭐 굳이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가만히만 있어도 받는다는 그 야당의 반사 이익이라는 거를 민주당이 못 받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재명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 리더십이 강고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친명계 주장이 상당히 그 안에서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당이 재편되고 비대위로 가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야당이 운영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그 열매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자기 입장을 지금 분명히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명계 지금 원내대표도 나온 사람이 다 친명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부러진다라는 물론 그 당 안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의 주장도 있지만은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친명계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 가지고 계속 극성 지지자들을 의해서 완전히 결사옹이 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네. 일명 플랜 B라고 해야 하나요? 뭐 친명계 사태는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안에서 싸우면서 옥중 뭐 공청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이런 단계적인 그런 뭐 구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되는 거라기보다는 이건 뭐 호사가들이 보통 하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영장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맞춰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영장을 제대로 검토한 입장에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의 내분이요.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이익일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분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모습 자체가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쏠리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명도 비명도 아닌 비대위에 의해서 당이 공천 과정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마치 또 고인물 같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고정화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우당탕 하는데도 정치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친명이 이렇게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인가. 그럼 그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평론가는 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계속 저렇게 저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완전히 하지 않고 총선에 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적이 없어지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거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여져요. 정치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의 뭐 사망 부고 기사 외에는 네. 뭐든지 나오는 게 좋다. 이제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의 네. 말씀이시군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당내에 논란이 있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이제 인재영입 1호라고 밝혔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분이 애초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면서 천명했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이후의 행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맥을 같이 해서 기본소득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했던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과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맞는 분인지는 좀 의심이 되고요. 네. 특히 이분의 행보가 처음에는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이른바 영입 인사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영입 인사 중에 다 공천된 게 아니고 일부가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분도 거기에 속하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고 다시 또 비례정당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만 비례정당이 구성되자마자 다시 탈당해서 비례정당에 참여했다가 다시 또 시대전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결국 다시 또 시대전환과 뭐 합당을 논의하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전환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탈당을 해가지고는 의원 자격으로 합류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사실은 주류 세력만 너무 쫓아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민주당 때 공천을 바라고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천이 안 되니 나오고 다시 또 당을 만들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민주당과 행보를 쭉 같이 하시다가 다시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여야가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3, 4월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가지고 이른바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실까 좀 의문입니다. 정우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빅텐트, 보수 빅텐트 얘기하면서 중도를 확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인재 영입 1호로 지금 조정훈 의원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양자 의원은 거절했다. 뭐 네.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도 당적을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새라는 말도 나오고 또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그러려면은 이제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선 거기서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깊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보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상당히 당혹해할 것 같고요. 벌써부터 뭐 마포갑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그런데 네. 마포갑에 벌써 현직 의원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아마 굉장히 마포갑이 그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구도 아닌데 이 정도인 것을 봐서는 소위 그 상당히 여러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그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조정훈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으로 쓸 만큼의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그 칼을 가지고 있느냐, 칼을 갈고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칼날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어제 그 상황은 그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그냥 있고 누군가한테 또다시 책임을 덮어씌우는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광원 대표가 책임을 온팡 뒤집어쓰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업적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업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리얼미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방금 전에 정혜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폭 상승, 소폭 하락입니다. 몇몇 조사에서 그 이야기는 지금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1%포인트의 변화 정도고 다른 조사도 1%에서 2% 범위 내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시점을 지나면서 답보 상태, 거의 고착 상태, 좀 현재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좀 경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2년차 2분기 지지율을 보면 34%로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인데 이제 좀 그 대체로 전체적으로 한 50%를 넘거든요. 근데 좀 낮았던 대통령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환경 자체가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낮은 흐름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광우병 파동 속에서 이게 이제 실제 그 식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부층이 흔들리면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징이 지금 순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순방 효과를 받지 못하면서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하고 이게 밀착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도 이게 좀 뭔가 이 탄력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특징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정부 미래 세대와 청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2030 지지율이 10에서 20%대로 떨어졌는데요. 청년들에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보다는 지난 대선 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청년 정책이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청년 교감이 좀 미흡한 부분일 겁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대체적인 인사도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30대 장관, 당 내에서 또 30, 40대가 좀 더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좀 그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없지 않나.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MZ세대들은 좋아하는 것이 통합과 포용이거든요. 통합과 포용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인식이 MZ세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3개 부처 개각을 했는데요. 신원식 후보자, 김행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이거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개각이 좀 과거로 가는 퇴행적 개각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하락폭을 한 3% 정도까지도 이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도층과 보수층과 서울에서 좀 하락폭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은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는가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의 거짓말 부분이 지금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그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3%포인트 상승한 40%가 나왔는데 네. 보수층에서 결집이 8.8%포인트 상승을 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상태가 이 보수층에게 이제 정권의 어떤 약간의 위협으로 지금 느끼면서 결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 소장님, 총선이 1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동률을 기록했고, 리얼미터와 RN서치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한길 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당 지지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당이 지금 시점에서 우위입니까? 종합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는 팽팽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응답 조사냐 또 전환 면접 조사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좀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총선 구도상으로 볼 때 그래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가 넘고 거의 60% 가깝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야당으로서 좀 더 지지율을 많이 끌어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잠시 뒤에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비상등이 켜졌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인데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고, 각 정당 지지율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총선이 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핵심적인 변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지역은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는 그 지금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상치 못하게 지금 가결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분노 표심으로 결집을 하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권자들보다는 일단 자기 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 결집도가 먼저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분당이라는 이슈가 계속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11월, 12월에는 그 이슈가 될 건데, 그때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냐 아니면 이탈시킬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에서 여야 지지율이 동률 이루는 경우가 뭐 흔치 않은데, 그렇죠. 무당층도 지금 29%를 차지하며 높은데요. 네. 그러면 각 정당이 유권자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일단은 자기 당의 이제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역시 리더십 문제입니다. 지금 김기현 그 당대표가 그 빅텐트와 함께 확장을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지층의 결집도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민주당은 예기치 않게 지금 그 굉장한 높은 분노 표심으로 결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는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인 빌 클린턴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정치권이 정쟁화되는 쪽에 매몰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역대 총선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선 성격이에요. 오히려 대선이 아직 안 끝났다. 대선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로 봐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팽팽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여당도 야당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 정책입니다. 민생 정책,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제 역할을 잘했느냐, 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건으로 하세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두고선 총선 출마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향후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 외연확장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중도고 결국 중도는 어떤 모습을 볼 때 무당층은 또 MZ세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과 포용을 볼 때 이들의 이 긍정적인 평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 비명계는 잘라라, 안 된다, 내보내라 이런 식이 거세지면 당은 분명히 분열이 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지금부터 통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대성적으로 운영을 할 때 또 비명계를 끌어안을 때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도나 오히려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중도나 무당층은 더 좋은 평가를 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편에는 어떤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향후 민주당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어떻게 수습하냐에 달려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가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그 분노 표심으로 색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근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외통수적인 국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되거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동정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선출도 26일 날 같이 있는데 지금 3명이 현재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 원내대표는 친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당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로 고문 이게 이제 어떻게 수습을 질서를 잡아가느냐. 그 속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질 것이냐 안 만들어질 것이냐. 저는 지금 이 상황이면 만들기 어렵고 당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하나의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배 수장님하고 결이 좀 다른 분석인데요. 네. 이틀 뒤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대표에게 불리할 것 같지 않다. 민주당 단일 대우의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각각의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측해 보시나요?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동안 이것은 정권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 그랬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중도층이나 무당층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이나 MZ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할 때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바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봐라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했던 게 그렇게 틀리지가 않네. 법원이 구속영장 인용을 할 정도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영향력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타격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명계를 좀 차단하는 방식으로 당내의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구속이 기각되거나 구속이 인용된 게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무슨 비명계의 잘못이야. 왜 비명계에다가 민주당의 위기에 모든 탓을 돌리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이재명 대표 24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지금 회복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국민 절반 가까이 이 대표의 단식이 대정부 투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민주당 등 각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단식의 이제 명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투쟁이라고 보는 의견이 49.3%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정부 투쟁이라는 의견이 84.8%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게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 지지율 상승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도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가결 사태가 지금 민주당 내 이제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또 현역 의원 모두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서 요게 이제 공천권 싸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 사퇴에 대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5.8%,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46%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되고 계속해서 당의 지지율에 그렇게 플러스가 됐느냐, 보탬이 됐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게 마치 민주당의 리스크와 연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어떤 대선 후보도 패배를 했을 때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대표를 맡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대선에 어떤 달아올랐던 그런 열기를 갖다가 식힌다는 의미도 있고 패배를 승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께서 이제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오히려 내려간 결과도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별로 지지율에도 그 도움이 안 됐다. 단식이.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 초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선방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 또 한 번의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렸거든요. 네. 정말 이 단식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체포동의안 차라리 부결됐더라면 그래도 단식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향후 민주당의 앞날이 오는 26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그대로예요. 그 이야기는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강화된다. 비명과는 함께할 수 없는 민주당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은영 소장님께서는 26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네. 향후 민주당 앞날 지금 배 소장님은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 민주당 상황이 민심과 당심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민심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이 내분 사태를 탐탁치 않게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심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표심으로 이미 이동이 되었고 이게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진짜 실제 구속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분노 표심이 어디로 갈지 진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웃지 마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내 지지층의 결집도를 강화하는데 이제 문제는 민심과 함께 그걸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구속이 되었을 때 저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단일한 대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민심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정당이 단일한 대우를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합집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지금 상대적으로 총선 준비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범야권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네.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외연 확장이라든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그 총선 준비는 외연 확장이 기본적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 않아서 그래서 세 가지 확장 방안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그 호남의 올드보이를 다시 이제 좀 데려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정훈 대표처럼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층을 좀 더 결집한다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더 강화한다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조정훈 대표는 제3지대 인사 중에서 이분은 철새로 지금 약간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고 지금 지역구도 어디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인재영입 1호로 내보냈을 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양향자원은 또 데려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확장의 방향성이 너무 지금 외연이 넓은 상태에서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예. 국민의힘 내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차출론이 떠오른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뭐 부인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인사가 총선 차출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갈등이 불거질 겁니다. 네. 공천 갈등이 불거진다 그러면은 전체 판세에 썩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2016년 총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형님 공천, 찐박 공천 그러다가 사실상 이 총선 결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야당이 이 승리하는 그런 총선이 됐고 그것이 사실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차출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 많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해낼 수 있느냐. 봉합해내지 못한다면 이거 총선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차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더 높아지는 추세가 되면 명분이 되거든요. 봐라.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했다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명분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얼마나 운영의 묘 또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네. 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용산 비서실 인사들의 출마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지금 지지율이 낮았던 3명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빼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5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최소선을 보더라도 45%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좀 확장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나온 RN서치가 40%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높게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용산 비서실 무슨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의 후보로서 이름을 내걸고 선거 출마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배 소장님, 총선이 네. 1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게 정권은 심판이냐, 거대 야당 심판이냐, 민심의 향방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총선 구도와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많은 경우의 결과가 정권 견제를 위해서 뭐 야당 후보에게 많이 투표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민심의 방향은 대체로 이제 구도는 그렇게 짜여지는데 공이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으로 운영해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린다면 총선 구도가 대체적으로 정권 평가 성격으로 가겠지만 네. 아니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된다. 지난 대선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지층대로 결집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오히려 저는 이번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그런 상황도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후보,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3차례 정도 이 강서구청장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양쪽 다 후보들이 다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격차가 진교훈 후보가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가 뉴스피드에서 조사한 18일, 19일 자료를 보면은 44.6이 나왔고 김태우 후보가 37.0%가 나와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갔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 42.3을 거의 다 흡수하면서 약간의 자기 개인기도 지금 이제 플러스가 된 상황이고 김태우 후보는 33.6인데 자기 개인 어떤 역량이 거의 플러스돼서 37로 나와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두 후보 다 이제 상승 약간 더 높은 흐름인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과연 이 개인기만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서울의 강서구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우세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 근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40대가 많으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나 70대 사이 많으냐인데 저는 중요한 게 26일이에요. 26일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실시심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난다. 그러면 봐라. 그동안 너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아니었냐. 이게 이제 강서구에서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더 민주당의 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상황이 될 테고 구속영장이 인용해서 받아들여지면 강서구에도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모르겠다. 좀 더 실제 그날 투표율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짧게 덧붙이면 이 자료가 리얼미터 자료가 18, 19일이어서 가결되기 전까지 조사거든요. 네. 가결된 날이 포함되었으면 아마 이 진교훈 후보 지지율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현재 그 전국 상황이 이 결집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 결집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 같은 데서는 아주 유효한 그런 정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 다음 주 진단할 때 수치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헌정사의 첫 사례라고 하는데 배 수장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으로 또 지지율이 올라가냐면 당장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해임안에 대해서 거부를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좀 정치적인 민주당의 태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은 다릅니다. 이건 유호성 씨에 대한 이 간첩으로 몰았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는 굳이 해임이 안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생 법안을 더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과 역시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향후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전략적 틀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하던 차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본격화하는 국제 정세는 물론 경제 불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양국 최고위급의 소통이 건설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뜻깊은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